여러분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세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김효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협동조합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종류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이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와 똑같은 세무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의 경우는 조금 다른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의 이익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협동조합이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그렇지 않은 이익과 구분해서 일반적인 세율보다는 저율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기존의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세무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납세 의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원천세 징수 납부 의무 등의 세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으로 영리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원천세, 징수 의무는 일반 협동조합과 동일합니다. 자, 먼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즉 회계연도 동안에 협동조합이 벌어들인 소득, 즉 과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회계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른 세무 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 법인세는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각 사업연도에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세 하면은 첫 번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법인세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앞서 설명드린 법인세의 의미 자체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법인이 청산할 때 청산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영역입니다.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이 청산을 할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청산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법인세를 의미하고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청산할 때 자녀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국가에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청산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인세 영역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영역입니다. 이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와 비영리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일반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있고요. 개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고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영역의 범위를 봤을 때는 가장 브로드한 그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매입과 투입을 통해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액이, 즉 매출 공급가액이 3만 원이고요. 이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구매가액, 즉 매입한 금액이 2만 원일 경우를 감안했을 때 이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발생시킨 부가가치, 창출한 부가가치는
매출액 3만원에서 매입액 2만원을 차감한 만원, 차액 만원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만원이라는 부가가치를 도출했고, 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율이 10%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원천세 징수 납부 의무입니다. 협동조합이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종업원 입장에서는 소득에 해당이 되죠. 급여나 사업, 기타 소득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런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직원들이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이 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됩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의 종류를 구분해서 원천세를 징수한 후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동시에 발생됩니다. 일용직을 고용할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1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천세를 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 지급 조서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원의 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강사의 신분에 따라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세를 징수해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그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세를 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를 가집니다. 자, 원천세 징수 납부 의무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고용 또는 계약을 통해 직접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일시적이 됐건 영구적이 됐건 종업원들 혹은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지급해야 되는 급여나 사업, 기타 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급여, 사업, 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적으로 징수하고 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 납부할 의무를 협동조합 입장에서 가지게 됩니다. 협동조합의 장부 작성 의무입니다. 모든 법인은 기장을 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 작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일정 기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세금을 부과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회계장부가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협동조합과 같은 이 법인의 장부 작성은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이 하듯이 간편장부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간편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법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보다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사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반드시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장부 작성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세법상 복식장부 의무 사업자라고 하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복식장부 의무 사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법인은 복식장부 의무 대상자입니다. 즉 협동조합도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법인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분류하고 입력하여 일정한 자료를 산출하는 시스템을 장부 작성,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주로 북이라고 불렀는데요. 영어로는 bookkeep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기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구분이 되고 있고, 복식 부기에 있어서 모든 거래는 차변, 대변.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말합니다.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되고, 거래 대금은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항상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하고요. 혹시 이제 회계의 기초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항등식도 대차 평균의 원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복식부기란 대차 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거래 내용을 장부에 결국은 2번 기록하는 그러한 기능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에 비해서 대차 평균에 따른 투명성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재무 정보 및 회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소위 이제 분식회계라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감사를 통해 이런 분식회계의 방법을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를 적발하는 과정 중에 주로 대차평균의 원리를 사용해서 기존에 조작한 부분을 발견하는 원리를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장부 기장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셔야겠죠? 첫 번째,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무기장,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익금액 0.07%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매출액이 10억이고 산출세액이 1천만 원인 경우 무기장 가산세 금액이 200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200만 원 가산세는 결국은 영업이익률을 10%로 잡았을 때 매출액 2천만 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그러한 치환 결과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세 자체가 퍼센티지로만 봤을 때는 큰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산출세액이 20%이기 때문에 퍼센티지 자체는 크지 않다 할지라도 매출액으로 치환을 하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산세는 피하시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복식장부를, 즉 복식부기를 통해서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산출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이 비교적 큽니다.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 현행 3%입니다. 세액공제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3%이기 때문에 3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그런 혜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아서 이런 혜택으로부터 배제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똑같이 10%의 협동조합에서 300만 원은 매출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매출액으로 치환했을 때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장부 기장 의무를 해태한다면 결손금 이월 공제와 결손금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주로 협동조합 설립 초기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흔히 생각했을 때 수익보다 비용이 많아서 적자가 발생된다면
소득세 기준에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까 간단히 세무신고를 마무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이브한 생각이고요. 만약에 복식분기를 기장을 한다면 적자로 발생하는 결손금이 매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식장부로 기록된 결손금은 향후 10년간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결손금 2월 공제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공작소가 2013년에 결손금이 1천만 원 발생했고 결손이라서 장부 기장을 하지 않았어요.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간주를 하고, 그런데 2014년에 과세소득이 실제로 3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열심히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절약해서 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때 협동조합 공작소는 2014년 과세소득에 대해서 330만 원의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율 10% 적용돼서 주민세 또 법인세 10%가 부과돼서 330만 원의 법인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그러나 2013년 결손금을 만약에 장부 기장에서 신고하였다면 2014년에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에서 2월 된 결손금, 전년도로부터 2월 된 결손금 1천만 원을 차감한 2천만 원으로 도출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납부할 세금은 330만 원이 아니라 220만 원으로 장부 작성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110만 원, 즉 110만 원만큼 세금 자체가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결손금 2월 공제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결손금은 2월 공제뿐만 아니라 소급 공제도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조건의 경우 단기에는 결손이 발생하였고 정기에는 만약에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단기에 법인세 결손을 신고하면서 일정한 산식에 의해서 정기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손금 2월 공제와 방금 말씀드린 결손금 소급 공제는 장부 기장의 의무를 다할 때만 가능한 그런 혜택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꼭 복식정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복식정부를 작성했을 때 가능한 혜택 등이 혜택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꼭 챙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장부와 증빙 서류 관련해서 장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장부를 기장하는 주요 기준은 회계 원칙과 회계 기준입니다. 작성된 장부를 기초로 해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장부 작성은 회계적인 개념 그리고 세무적인 개념에서 중요한 그러한 의무가 되겠죠. 자, 회계를 처리하는 주요 근거는 증빙입니다. 회계 원칙과 회계 기준도 근거에 의한 회계 처리를 요구합니다. 세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과세 원칙이라 그래서 근거에 의한 장부 기장과 근거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자,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에서 장부의 기장 비치를 강제하고 있고요. 근거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장부의 기장 비치는 5년간 보관하도록 법적 의무하고 있습니다.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의 근거는 증빙 서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의 증빙은 약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처리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세무 신고는 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원칙은 동일하나 회계 기준과 세법의 용어 차이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큰 개념 자체는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장부 기장의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근거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장부 기장은 근거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자, 흔히 일반적으로 근거는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입금표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정규 지출 증빙이라고 해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직불카드 포함입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까지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출의 경우, 즉 3만 원이라는 금액을 초과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또는 접대비일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훨씬 낮습니다. 즉 1만 원 초과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규 지출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는 등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3만 원 이하의 거래나 증빙 수취가 불가능한 거래에서는 간이 영수증, 송금 영수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 내역 등도 증빙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내부 규정에 의한 지출 결의서, 품위서 등도 일정한 증빙 역할을 보완하기는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외에 출장을 갔어요. 항공비나 숙박비 등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교통수단의 이용이나 통역 안내 등 현지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그들이 주는 게 주로 이제 세금 계산서보다는 영수증 등만 거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서 이런 경우에도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영수증 수취와 내부 규정을 정립해서 여기서 말하는 내부 규정은 조합 내의 출장비 지급 규정이나 지출 증빙 규정 등을 꼭 마련하셔서 세법상 비용, 즉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용 지출의 영역을 최대화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즉 절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법적 정규 지출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이 있고요. 만약에 현실적인 제약상 이러한 법적 정규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 영수증, 송금증, 입금표, 계약서, 거래 내역, 품위서 등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별 지출 증빙의 사례인데요. 주요 원자재 등 매입, 즉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지출 증빙 열거해 뒀고요. 그 다음에 출장비, 국내 혹은 국내외, 국외 등에 출장을 갔을 경우 정규 지출 증빙이 우선입니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나 품위서 등을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국외에서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에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지출 결의서 등 또는 품위서 등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증빙을 하시려면은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갑종 근로소득 신고, 일용직과 관련할 경우에는 일용 근로소득 지급 조서 등을 꼭 지출 증빙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 혹은 사업소득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 및 사업소득 원천 징수 신고 관련한 증빙 서류들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접대비와 관련할 경우에는 1만 원 초과일 경우 정규 지출 증빙 챙기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 경조사비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관련 증빙이나 지출 결의서 또는 품위서 등을 지출 증빙으로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일반 가세자일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챙기셔야 되고요. 간이 가세자일 경우에는 송금증 등을 꼭 지출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부 작성은 꼭 본인이 해야 할까요? 자, 복식장부 의무 사업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야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각종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예요. 따라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자,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장부 기장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자체 기장이라고 하고 후자를 주로 기장 대리, 대리 기장 등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장의 형태는 자체 기장이겠죠. 기장의 정확성과 신속성에서 자체 기장이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 문제를 고민할 경우에 중요한 고민은 또한 세무신고 문제예요. 그래서 자체 기장도 하면서 세무신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장과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회계나 세무를 전공하는 그런 직원을 뽑아야 된다라는 소위 이제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체 기장과 자체 세무 처리는 상당한 비용이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이 설립 초기 재무적 안정성과 능력이 있다면, 역량이 있다면 자체 기장이 더 베스트. 그래서 기장과 세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같이 간다면, 그리고 자체 기장을 담당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사업 초기에 이제 임원이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현실임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면에서 자체 기장과 대리 기장을 잘 비교 분석해보고 결정하시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체 기장과 기장 대리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기장과 세무 신고는 기장 능력과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의 충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직원 충원은 비용과 지출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 사업의 안정화를 충실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지출에 대한 효과를 같이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장부 기장, 즉 회계 처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 처리가 요구가 됩니다. 협동조합 회계는 투자자 소유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원칙과는 다른 회계 원칙이 필요하고요. 재무제표 또한 다소 달리 구분 표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기존의 주식회사나 투자자 소유 기업과는 다른 회계 처리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 또는 기장 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합원들께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의 초기에는 임원이 대부분 협동조합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임원에 해당되는 경영진은 사업 초기에 다양한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부분 중에 이 회계 처리 부분은 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신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임원들이 이걸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 아웃소싱에 대해서 고려하시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고요. 이 회계 처리 부분을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즉 기장 대리를 맡기고 다양하고 긴박한 부분에 경영진의 역량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체 기장과 기장 대리를 비교 분석하실 때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운영 과정에서 자체 기장과 대리 기장을 신중하게 비교 분석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조합원을 위한 회계 처리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자체 역량과 재무적 안정성, 그리고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핵심 역량의 배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통해서 대리 기장을 고민할 경우에는 꼭 세무 부분의 처리도, 즉 세무 신고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대리 기장 자체가 세무 신고하고 병행이 돼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과 세무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합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장부 기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일상적인 세무 신고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담당하는 직원이 고용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장부 기장은 자체적으로 일단은 하시고요. 이제 규모가 작으면 그리고 거래하는 그 횟수가 많지 않으면은 장부 기장은 자체적으로 하시고 세무 신고 자체는 세무 조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세무 신고는 전문가한테 대리하는 그런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계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담당해서 할 그 역량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장부 기장과 세무 신고를 전부 전문가한테 대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합 중에서 어느 대안을 선택할지는 협동조합 내부의 역량이 달려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세무신고나 장부기장을 전문가한테 대리하는 이 기장 대리를 선택하시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조합의 사이즈가 커질 경우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체 기장에 대해서 항상 같이 고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고민하는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에서도 상근 임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투자자 소유 기업에서는 되도록 많은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고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탁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이 과다한 급여와 퇴직급여를 받을 경우 협동조합의 운영이 임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내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를 규약이나 규정 등을 통해 정관 등을 통해 조합원이 동의하는 방법으로 미리 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발전에 임원이 행한 역할을 인정하여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 방식에 의한 퇴직급여보다 더욱 높은 금액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항상 다음 사항에 주의해서 의사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법 잘 보셔야 되는데 법인세법상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관에 금액이 있다면 이 정관에 따르면 되고요. 만약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규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 규정된 금액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정관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산출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은 퇴직 직전이에요. 퇴직 직전 1년간 총 급여의 10% 하시고 근속한 연수를 곱한 금액이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퇴직금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자, 임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는다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으로 정합니다. 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정한 규정을 의미하고 해당 지급 규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다음의 사례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위임 없이 조합원 총회 결의에 의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정관의 위임 없이 이사회 결의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정은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임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했다면 법인세법의 산식에 의한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항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하는, 즉 퇴직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법상 인정하는 퇴직급여의 산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산식을 통해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의사결정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표준정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원의 보수 등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 정관과 규약은 총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 표준정관에 의해서 임원 보수 규정을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정한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세법에서는 이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로지 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산식에 의한 금액만을 송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에서 오랫동안 힘들여 고생한 임원에게 법인세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초과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정관의 위임에 의한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서 퇴직급여 규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법인세법에서 송금, 불산이입의 어떤 그 페널티 없이 제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 설립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무상 어떠한 점이 유리하게 적용되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협동조합은 준비에서부터 설립, 그리고 세무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는 날까지 짧게는 뭐 한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주식회사 설립도 마찬가지지만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과 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협동조합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미리 합의하시고 연구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설립 전 준비 비용은 회계 및 세무상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증빙을 챙길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금으로 지출하고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지출과 관련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미리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잘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설립 전에 지출 관련 증빙과 관련해서는 설립 전 지출은 크게 설립을 위한 비용 지출, 자산 취득, 부동산 임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컨설팅 비용이나 교육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창립 총회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임차 보증금, 그리고 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수수료까지 많은 형태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자금의 지출에는 반드시 증빙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회계상으로는 관련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지만 세무적으로는 세법상 적격 지출 증빙 서류로 해당되는 이러한 서류들을 꼭 반드시 수취해서 보관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세법상 적격 지출 증빙 서류의 종류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등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설립 전 지출의 자금 원천입니다. 자,
법인 설립 전 자금 지출은 설립 동의자끼리 누가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그리고 법인 설립 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지 맞겠죠. 자, 일반적으로는 발기인들이 나누어서 현금이나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출한 동의자는 반드시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자, 협동조합 설립 후에 각각의 지출자들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 증빙을 첨부하여서 협동조합의 설립 준비 비용의 지출 상환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설립비용 부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서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원칙상 사업자 등록 전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의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많은 협동조합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금을 제출합니다. 총회와 관련해서 대관료나 회식비용, 법무사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인쇄비용, 부동산 중개료, 비품 구입 등 모든 지출과 관련해서 지출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시려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되고요. 기간 문제가 충족될 경우, 즉 기간 기속하고 그다음에 적격 증빙 수취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했을 때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것 중요한 사안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재화 용역을 구매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즉 그 과세기간 기산일이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0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7월 1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지급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 기속 문제 잘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을 일단은 빨리 하시는 게 부가세 환급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겠죠. 자, 더욱 중요한 것은 적격 증빙의 수치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왜냐하면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이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사장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받아야 하고요. 자, 신용카드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그 금액이 별도 기재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즉 부가가치세 세금의 금액이 별도 기재된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서 잘 보관하여야지만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하겠습니다. 자, 협동조합 임원에게 지급한 회의비나 거마비의 세무 처리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세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일찍료나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3호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에 대해서는 그 송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체 규칙에 의해서 실비 변상의 교통비 등은 2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거나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한테 지급한 회의비나 거마비의 절세를 위해서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야 되고요. 조합원 총회를 통해 규약으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이사회를 통해서 회의비 지급 규정 정도는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절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협동조합은 경영하는데 비상근 임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지는 어렵죠. 지급하는 방법 자체는 어려운데 회의 때 일정 정도의 거마비를 지급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 면적 규정을 만드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서 합리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입장에서도 그리고 임원 입장에서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물론 비과세 근로소득도 원천세 신고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세무와 관련해서 협동조합 세무와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터득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협동조합 세무와 관련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